혹시 은행이나 경찰이 내 계좌 정보를 나도 모르게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은행과 통신사, 경찰이 계좌와 통신,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을 바꿨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개정법과 시행령이 시행됐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행 20일차를 맞은 제도인데요.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내 정보가 어떤 절차로 어디까지 공유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닌지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최근 2년 사이 2차례 크게 개정됐기 때문에 두 내용을 혼동하면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두 번의 개정을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개정은 법률제 203685로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때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송금 업체, 즉 선불업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사기 이용 계좌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며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관련 조항은 제2조의 4부터 7까지, 그리고 제15조 3항입니다. 반면 이번 2026년 개정은 법률제 2-320호로 2026년 2월 3일 공포되고 8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정보공유 분석기관, 실무에서 ASAP라고 부르는 기관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과 사기 관련 의심 계좌라는 개념을 새로 정의한 것입니다. 즉, 간편 송금 사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 보호장치는 이미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기관과 기관 사이의 비동의 정보 공유 체계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8월 4일에 정확히 무엇이 새로 생겼을까요? 신설된 제13조의 4, 전기통신 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조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전기통신 사업자, 수사기관은 사기 이용 계좌나 전화번호, 유출된 개인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유 분석기관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 분석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데 현재는 금융보안원이 지정되어 이 통합 공유 분석 체계를 ASA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은행권 정보만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면서 제2금융권과 통신사, 수사기관까지 참여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제2조 8호에 사기 관련 의심 계좌라는 정의가 새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피해금이 오간 계좌가 아니더라도 사기 관련성이 의심되는 계좌까지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다만 이런 정보 공유가 아무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기 정보 제공기관, 정보 공유 분석기관, 사기 정보 이용기관 사이에서만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목적 외 이용 금지와 정기적 파기 의무 같은 안전장치도 제13조의 4칠항에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매체에서는 이번 개정에 여신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본인 확인 의무 확대도 포함됐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문상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정확한 적용 범위는 금융위원회의 공식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절차가 달라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동 대응 원칙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1BB나 1332 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가 2개월간 이뤄지고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결정되는 순서는 이번 개정으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정보공유 제도는 사기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막는 예방 차단 장치이지 이미 인출된 피해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국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얼마나 빨리 지급정지를 신청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안내에 따라 앱을 설치한 뒤 3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뒤늦게 이상함을 느낀 B씨는 곧바로 잉여비에 신고했고 거래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확인한 사기 정황은 ASAP를 통해 다른 참여 금융회사와 통신사에도 신속하게 공유되면서 같은 계좌나 전화번호를 이용한 추가 피해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B씨 본인의 환급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3영업일 이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 소멸 절차와 환급금 결정을 기다리는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말고 알고 있는 대표 번호로 직접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 송금했다면 지체 없이 1BB나 1337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 강화된 기관 간 정보 공유 제도는 예방장치일 뿐 인출 전 지급정지가 해소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신금융회사 대부업자 본인 확인 의무 확대처럼 조문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단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금융위원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금융과 통신, 수사기관이 동의 없이 ASAP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근거인 제13조의 4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반면 간편 송금 관련 정보 공유 의무화는 이미 2024년 개정에서 시행 중이던 제도이고 개인의 신고와 환급 절차 자체는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